정약용 선생님이 지은 수호제기라는, 자, 이거는 수필이지, 수필. 한문으로 적어놓은 수필이야. 그러니까 글의 종류를 정확히 얘기하면 기야, 기. 적어놨다, 기록했다, 그런 뜻이거든. 그러니까 제목이 수호제에 대해서, 그 집에 대해서 기록했다, 이런 뜻이야. 알았지? 자, 수호제기의 수호라는 것은 나를 지키는 건데, 나를 지킨다는 건 몸을 지키는 게 아니라 나의 본질, 나만이 갖고 있는 고유한 것, 이런 거, 본질적 자아를 지킨다는 거야. 여기는 형님과 혹은 자기가 겪은 유배 뭐 이런 것들 일화를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를 전개하면서 글쓴이가 수호 제기할 때 수호가 나를 지킨다고 하는데 그게 뭐지? 의문을 가졌다가 나중에 그래서 형님이 그랬구나, 그 깨달음을 얻은 과정을 여기다가 기술하고 있어. 그래서 중간중간 내용이 예를 들면 형님에 관한 일화는 회고하고 있고, 회고라는 게 옛날을 떠올리는 거고, 또 수호라는 뜻을 의미를 깨달을 때는 자기 반성하고 있다는 것도 나오고 반성적이고, 독자들은 이 글을 읽으면서 그래, 본질적 자, 나다운 걸 잃어버린다는 건 참 해서는 안 될 일이구나 라는 교훈도 얻어. 알았지? 그래서 이 글을 읽고 난 다음에는 정말 나다운 거,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참된 자 혹은 본질적 자아를 지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는 거야. 그 교훈을 얻게 되는 거야. 자, 여기 지금 보면 형의 집 이름을 옛날 조상들은 있잖아, 집에도 이름을 붙였어. 그 수호제, 제는 집이란 뜻이야. 그 다음에 집도 크기가 있으니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아무튼 집이라고 생각하고, 수호라는 말은 나를 지킨다, 그러니까 나를 지키는 집이란 뜻이고, 기는 글의 종류의 기인데 지금으로 말하면 수필, 한문으로 되어 있으니까 한문 수필에 해당된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말 나올게. 교술관례에 해당돼. 교술이 뭐냐면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체험을 바탕으로 쓴 글을 교술관례라고 하는데, 교술관례의 대표적인 건 일기 같은 거. 그러니까 일기를 서간문이라 그래. 서간문. 서간문은 편지구나. 일기, 서간문, 편지, 그 다음에 기행문, 수필, 이런 것들을 모두 교술문학이라고 해. 여기는 고전 수필, 한문 수필이니까 이것도 교술관례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어. 경험이 나오고, 경험을 통해서 뭐 깨달음을 얻고 교훈을 얻고, 뭐 자기가 어떤 생각이 도달하고, 이게 지금 어떤 경험을 전제로 해서 써놓은 글이기 때문에 교술관례라고 한다. 자, 그럼 본문 한번 볼게요. 수호제기의 본문. 이 글은 기승, 전결, 이렇게 4단 구성으로 돼 있어. 가끔 물어봐. 선생님, 기승전결이 뭐야? 그러면 그냥 1, 2, 3, 4야. 원래 뜻은 기는 처음에 글이 시작된다는 뜻이고, 일어날 기자를 썼어. 두 번째 승은 처음에 기를 이어받아서 전개한다, 그런 뜻이야. 그 다음에 전은 이렇게 내용을 더 확대하고 펼친다. 결은 마무리 진다, 그런 뜻인데, 사실은 아라비아 숫자가 없을 때 그냥 1, 2, 3, 4 정도로 순서라고 생각하면 되고, 동양에서 특히 중국에서는 이 4단 구성 혹은 3단 구성을 가장 안정적인 구조라고 봤어. 그래서 기승전결 4단 구성, 그 다음에 기승전결의 승하고 전을 합쳐서 서라고 불러서 기서결, 그러면 3단 구성이 되는 거야. 수호제기는 4단 구성으로 돼 있어. 알겠지? 자, 기부터 한번 보자. 수호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는 집을 뜻하는 거야. 예를 들면 집을 뜻하는 게 뭐 가자도 있잖아. 집 가자도 있잖아. 무슨 집 택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이거는 뭐 예를 들면 주로 제라는 거는 집 전체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뭐랄까, 건물 그런 거 붙일 때 제자를 많이 쓰고, 보통 옛날 선비들은 자기가 머무르면서 책 읽고 공부하고 뭐 이런 데를 제자를 많이 붙였어. 수호제라는 말은 나를 지키는 집이다 라는 뜻이야. 즉 나를 지키는 집, 이거는 큰형님 누구냐면 정약현이라는 사람인데, 큰형님이 자신의 서재, 그러니까 책방에다가 붙인 이름이다. 그리고 보통 이런 것들 호라고 그러지, 불리는 이름도 이걸로 지은 사람도 있어.
자, 어쨌거나 수호제는 정약현, 그러니까 지은이 정약용의 큰형님이 자기 집, 자기 서재에 이름을 붙였는데 그게 나를 지키는 집이란 뜻의 수호제라는 이름을 붙였어. 자, 그 이름을 듣고 나는 처음 그 이름을 보고 의아하게 여겼어. 이상하네. 왜 수호제야? 나를 지키다니. 나와 단단히 맺어져 서로 떠날 수 없기로는 나보다 더한 게 없다? 그러면 나를 지킬 이유가 없겠지. 왜? 나하고 단단히 붙어 있는 건 나잖아. 그런데 나를 지키다니 지킬 필요가 없지. 비록 지키지 않는다 한들 내가 어디로 갈 것인가. 이상한 이름이네. 형님 이상하네. 이상한 이름을 지었다고 생각한 거야. 그러니까 여기는 형님이 수호제라는 서재의 이름을 수호제라고 지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상하다고 생각했어. 의문이 생겼어. 의문. 왜 그런 이름을 지었을까? 나는 떨어지지도 않고 누가 훔쳐가지도 않는데 내가 갈 데도 없는데 왜 나를 지켜? 이상하네. 자, 나를 지킨다고 그랬는데 지키지 않을 걸 지킨다고 하니까 이상하게 생각한 거지. 자, 이렇게 수호제기의 글은 시작됐다. 두 번째, 승으로 갈게. 장기로 귀양 온 이후, 이 장기는 지명이겠지, 지명. 장기는 원래 경상북도 포항 장기면의 장기를 말하는 거고, 정약용은 신유박해라 그러지. 천주교를 믿어가지고 그 아주 정씨 집안이 뭐 풍비박산이 났는데, 그때 경상도 그 포항 근처에 있는 장기면에 유배를 갔고 그 장기면이 바로 여기서 말한 장기다. 자, 볼까? 장기로 귀양 온 이후 나는 홀로 지내며 생각에 깊어졌는데, 자, 까맣게 잊고 있었지. 그다 어느 날 갑자기 문득 이러한 의문점에 대해서 환히 깨달을 수 있었대. 그 이러한 의문점은 수호제에 나를 지킨다는 것에 대한 의문점을 푸는 거야. 나를 지킬 필요가 없는데 지킨다고 했는데 처음엔 잘 모르고 이상하고 의문을 가졌는데 장기로 귀양 온 다음에 생각하다 보니까 나를 지키는 거 그게 뭔지 이제 알겠다. 그거를 깨달을 수 있었대. 됐죠? 그러면 이거는 형님이 수호제기에 수호제라고 지은 것에 대한 깨달음을 귀양 와서 분명하게 진정한 의미를 깨달았다라는 내용이야. 자, 그 다음에 나는 벌떡 일어나 뭐 유레카 뭐 이런 거 중에 다음과 같이 말했다. 자, 뭐라고 했는지 한번 볼까? 천하 만물 중에 이 세상 모든 것 중에 지켜야 할 것은 오직 나뿐이다. 와, 이제 깨달음을 얻었단 말이지. 그러니까 나를 지켜야 된대. 그렇다면 이 세상 만물은 지킬 필요가 없어. 나는 지켜야 돼. 여기에 도달한 거야. 전에는 반대로 생각했지. 이 세상 만물은 다 지켜야 되고 나는 지킬 필요가 없었어 그랬는데, 귀양 오고 나서 깨달음을 얻은 뒤로 오히려 반대로 이 세상 모든 물건 중에 나는 지켜야 된대. 오직 하나라 했으니까 다른 물건은 안 지켜도 되고 나는 지켜야 된대. 그 나가 뭐라고? 참된 자, 본질적 자아겠지. 우리는 이미 그를 알고 있으니까. 자, 그럼 볼까? 내 밭을 지고 도망갈 사람이 있겠는가? 그러니 밭을 지킬 필요가 없다. 즉, 누가 내 밭을 등에 지고 도망갈 사람이 있어 없어? 없지. 그러니까 밭은 지킬 필요가 없지. 내 집을 지고 달아날 사람이 있겠는가? 없지. 그러니 지킬 필요가 없지. 됐지? 그러면 이게 지금 똑같은 내용이 반복되고 있지, 그지? 똑같은 내용이 반복되잖아. 그렇다면 이거는 밭이냐 집이냐만 다른 거니까 이건 열거란 말이야. 열거. 즉 내가 지킬 필요 없는 것들을 열거하고 있는 거야. 두 개 열거했어. 또 나오겠지. 내 동산에 꽃나무와 과실나무. 세 번째 게 나왔어. 꽃나무와 과실나무. 뽑아갈 수 있어? 없어. 그러니까 지킬 필요가 없어. 왜냐하면 나무 뿌리는 땅속에 깊이 박혀 있는데 누가 그걸 뽑아가겠어. 뽑아가지 못하니까 지킬 필요가 없어. 됐지? 그 다음에 내 책을 훔쳐가서 없애버릴 수 있겠는가? 여기서 내 책은 책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책 속의 내용이라고 생각해. 알았니? 그러니까 책을 없앨 수는 있지만 책의 내용은 없앨 수 없잖아.
그건 남아있는 거잖아. 내 머릿속에 남아있고 다른 사람 머릿속에 남아있으니까 책은 훔쳐가서 없애버릴 수가 있겠는가? 없어. 이렇게 정답이 나와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까지 선생님이 밑에도 있구나. 다 읽고 나서 얘기해 줄게. 그 다음에 성현이라는 말은 어질고 현명하고 성스러운 분이야. 그러니까 여기는 공자, 맹자 뭐 그런 거지. 성현의 경전은 이 세상에 널리 퍼져 물과 불처럼 흔한데, 자 그럼 봐봐. 위에서 말한 대로 한다면 책은 없앨 수 있겠지만 책 속에 성현들의 말씀, 성현들의 생각, 정신 이런 거는 사람들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없앨 수 없단 말이야. 마치 뭐하고 뭐처럼 흔하다고 물과 불처럼 흔하대. 그러니까 책을 없앨 수 있지만 성현들의 가르침, 성현들의 사상은 없앨 수가 없어. 그러니까 지킬 필요가 없어. 두 번째. 그 다음, 내 옷과 양식을 도둑질하여 나를 궁색하게 만들 수 있겠는가? 없어. 천하의 실이 모두 내 옷이 될 수 있고, 옷을 잃어버리면 옷을 만들면 되고 사면 되고, 곡식을 잃어버리면 또 그것도 사면 되고, 내가 재배하면 되고 기르면 되고, 그러니까 결국 나한테 완전히 뺏어갈 수 없어. 도둑들이 훔쳐간다고 한들 하나 둘에 불과할 터, 천하의 모든 옷과 곡식을 다 없앨 수는 없잖아. 따라서 천하 만물 중에서 꼭 지켜야 하는 것은 없다. 자, 됐지? 자, 여기 지금 선생님이 쭉 읽었던 건 뭐냐면 첫 번째 줄에 천하 만물 중에 지켜야 할 것은 오직 나라고 했는데 나머지 천하 만물들은 지킬 필요가 없다는 걸 지금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어떤 식으로 얘기했냐면, 자, 밭도 지킬 필요가 없고, 집도 지킬 필요가 없고, 과실나무도 지킬 필요가 없고, 성현의 말씀이 있으니까 책도 지킬 필요가 없고, 내 옷과 양식도 지킬 필요가 없어. 왜? 세상에 있는 모든 걸 훔쳐갈 수 없잖아. 만약에 훔쳐간다고 하더라도 옷을 지어내면 되고 곡식을 지어내면 되지. 그러니까 훔쳐갈 필요가 없다, 즉 지킬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 여러 가지 지킬 필요가 없는 걸 열거하고 있으니까 열거법. 됐지? 그 다음에 물음표 계속 나오는데 선생님이 대답을 다 했잖아. 버릴 수 있겠는가? 버릴 필요가 없어. 알았니? 아니면 책을 훔쳐가서 없애버릴 수 있겠는가? 절대로 없애버릴 수 없지라고 대답하잖아. 이런 걸 서리법이라고 하는 거야. 됐지? 그러면 결론을, 여기에 나온 내용을 정리하면 이거야. 천하 만물은 지킬 필요가 없어. 왜? 훔쳐갈 수도 없고 가져갈 수도 없기 때문에 굳이 지킬 이유가 없어. 하지만 나는, 본질의 나, 참된 나는 잘못하면 잃어버려. 아니면 변해버려. 그러니까 변하지 않도록 지켜야 되는 건 오직 본질적인 나뿐이다 라고 얘기한 거야. 여기까지는 이해됐을 거야 아마. 자, 그 다음으로 갈게. 그러나, 자, 내용이 바뀌었지. 천하 만물은 가져갈 수도 없고 지킬 필요도 없다. 가져갈 수도 없고 가져가지도 않고 가져간다고 하더라도 다 없앨 수 없기 때문에 지킬 필요가 없지만, 그러나 유독 이 본질의 나, 참된 나라는 것은 그 성품이 달아나길 전에 밑줄 쳐봐. 성품이 달아난대.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원래 양심적인 사람이야. 근데 양심을 팔기가 쉬워. 돈 때문에 팔 수도 있고 두려워서 팔 수도 있어. 금방 달라질 수 있단 말이야. 양심적 자아를 잃어버릴 수가 있다고. 그러니까 본질의 자아가 양심이었는데, 난 굉장히 도덕적이고 양심적인 사람인데 도덕이 무너지고 양심을 팔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되게 변수가 많다고. 그러니까 성품이 달아나기를 잘하며 출입이 무상하다. 출입이 무상한 게 뭐냐면, 나한테 들어왔다가 금방 나가, 또 들어왔다 나가, 막 이렇게 변할 수 있다는 거야. 아주 친밀하게 붙어 있어. 서로 배반하지 못할 것 같지만 사실은 배반해. 이게 배반한다는 게 뭐냐면, 스스로가 가지고 있던 걸 잃어버리거나 스스로 가지고 있던 거에 반대로 될 가능성이 있다고. 그게 배반하는 거야. 아까 얘기했지만 양심을 지키며 살 거야 이랬는데, 양심 무슨 양심? 그러면서 비양심적이 될 수가 있다고. 그거를 배반한다고 얘기하는 거야. 잘 배반할 것 같이 못할 것 같지만 잠시라도 살피지 않으면 그러면
살피는 게 노력하는 거면 잠시라도는 조금이라도 노력하지 않으면 잠깐이라도 노력하지 않으면 금방 잃어버린단 말이야. 어느 곳이든 가지 않는 곳이 없다. 아무데로나 막 간다. 그러니까 원래 가지고 있던 이 선생님이 말한 예는 양심인데 양심을 지닌 인간이 본질인데 그게 어느 곳이든지 가지 않은 곳이 없다 그러면 비양심도 될 수 있고 양심이 변질될 수도 있고 양심을 완전히 잃어버릴 수도 있고 이게 하여튼 본질의 자아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야. 자, 그러면 어떻게 달라지는지 볼까? 이익으로 유혹하면 떠나고 이익에 양심을 팔아버리고 위험과 재앙에 겁을 주면 떠나고 위험하고 재앙 때문에 양심을 버리고 질타한 음악 소리만 들어도 떠나가고 질타한 음악 향락적인 거지. 그다음 미인의 예쁜 얼굴 때문에 또 변절해버리고 요염한 자태만 보아도 변절해버리고 이렇게 인간은 나약해서 마음의 유혹이나 위협 뭐 이런 것들 뭐 아름다운 미인 유혹 이런 것들에 쉽게 흔들린다는 거야. 여기까지가 위에서 말한 본질의 자아의 성품이 달아나기를 잘하고 출입이 무상하다. 즉 자꾸 달라지는 즉 본질의 자아가 변하는 얘기를 한 거야. 왜 변할까 그랬더니 이익 때문에 변하고 위험 재앙 때문에 변하고 질탕한 음악 소리만 들어도 변하고 예쁜 미인 보면 유혹에 넘어가고 요염한 자태에 넘어가고 이렇게 본질의 자아는 잘 변한다. 바뀐다. 잃어버린다. 여기서 잃어버린다가 제일 좋겠지. 자, 그 다음에 그런데 한 번 떠나가면 돌아올 줄 몰라 붙잡아 만류할 수가 없대. 한 번 바뀌면 완전히 돌아올 수가 없대. 양심적인 사람이 비양심이 되면 다시 양심으로 돌아오기가 힘들다. 그런 얘기야. 그러므로 천하 만물 중에 잃어버리기 쉬운 것으로는 나보다 더한 게 없다. 나 잃어버리기 제일 쉬운 게 바로 나다. 여기서 나는 본질의 자아지. 이 본질의 자아는 이익이나 유혹이나 뭐 이런 것들이 금방 변하기 때문에 쉽게 변하기 때문에 쉽게 달아나기 때문에 쉽게 잃어버리기 때문에 잃어버리기 쉬운 게 바로 본질의 나다. 그러니 꽁꽁 묶고 자물쇠로 잠가 나를 굳게 지켜야 하지 않겠는가? 지켜야지. 잘 잃어버리고 잘 변하니까 지켜야 되겠지. 근데 여기서 꽁꽁 묶고 자물쇠로 잠가 이거는 지키는 방법이지 실제로 본질의 자아를 묶거나 본질의 자아를 자물쇠로 잠글 수는 없어. 알겠지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이거는 나를 굳게 지키기 위한 방법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얘기한 거야. 역시 서리적 표현이야. 자, 그 다음에 전으로 갈게. 나는 나를 허투루 간수했다가 나는 이게 현실적 자아야. 지금 겉으로 보이는 나거든. 나를 본질적 자아야. 본질적 자아를 제대로 간수하거나 나를 잃은 사람이다. 나 본질의 자아를 잃어버렸대. 본질의 자아를 허투루 간수했다가 본질의 자아를 잃어버린 사람이다. 누가?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는 나는, 눈에 보이는 나는, 현상의 나는, 현실의 나는 본질의 자아를 허투루 다루다가 본질의 자아를 잃어버린 사람이다. 그럼 이거는 지금 지켰어야 되는데, 특히 자물쇠로 잠가놓고 꽁꽁 묶어가지고 지켜야 되는데 지키지 못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스스로 지키지 못한 자책을 하고 있는 거야. 후회하고 있단 말이야. 후회한다는 얘기는 반성이지. 왜? 저렇게 이 본질의 자아는 잘 잃어버리기 쉬운데 알면서도 꽁꽁 묶고 자물쇠를 잠가서 꽉 굳게 잃어버리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는데 그걸 못했어. 내 책임이야. 반성이란 말이야. 자, 어렸을 때는 내가 허투루 간수하는 거 보자. 허투루. 어렸을 때 나를 허투루 간수했어. 어떻게? 과거 시험을 좋게 여겨. 과거 시험이 목표였지, 목표. 그 공부에 빠져 있었던 것이 10년이다. 그러니까 과거 공부하느라고 나의 본질적 자아를 잃어버렸어. 됐지? 마침내 조종의 벼슬아치가 되어가지고 사모간대, 비단도포를 입고 백주, 화환한 대낮에 도로, 길을 미친 듯이 바쁘게 돌아다니며 12년을 보냈대. 자, 바쁘게 돌아다니며 12년을 보냈다는 얘기는
관리가 돼가지고 벼슬아치가 돼가지고 그 벼슬아치 일에 몰두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본질의 자아를 계속 유지하거나 그걸 잃어버리기 쉬운 본질의 자아를 잘 굳게 지켜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딴 일하고 있었어. 어렸을 때는 과거 시험하느라고 본질의 자아를 못 지키고, 그 다음에 관리가 돼서 벼슬아치가 돼서는 또 12년 동안 일하다가 보니까 관리로서의 일을 하다 보니까 본질의 자아를 못 지켰어. 자, 그 다음에 그러다가 갑자기 상황이 바뀌었대. 상황이 바뀐 게 뭐야? 아까 신유박해 그것 때문에 경상북도 포항 장기면에 유배를 가게 됐지. 유배야, 유배. 귀향. 친척도 버리고 고향을 떠나야 하고 한강을 건너고 문경 세제를 넘어서 경상북도 포항 장기면까지 온 거지. 아득한 바닷가 대나무 숲이 있는 곳, 여기가 유배지고 장기란 말이야. 이르러서야 멈추었대. 멈추었다라는 말 비춰줘봐. 이 멈춘 게 뭐냐면 나를 있잖아, 허투루 간수했어. 나를 지키는 일을 소홀히 한 걸 멈추게 됐다는 얘기야. 이때 나도 땀을 흘리고 숨을 몰아쉬며 허둥지둥 내 발꿈치를 쫓아 함께 이곳에 오게 되었다. 나도 땀을 흘리고 숨을 몰아쉬며 허둥지둥 내 발꿈치를 뒤쫓아가지고 함께 이곳에 오게 되었다. 나는 나에게 말했다. 자, 이렇게 됐잖아. 그러니까 본질의 자아를 지키는 일을 소홀히 하면서 한 22년 살았지. 그러다가 유배를 오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에 왔는데 내가 땀을 흘리면서 열심히 왔는데 내 발꿈치를 쫓아서 함께 이곳에 오게 된 거야. 나는 나에게 말했어. 뭐라고? 너는 무엇 때문에 여기에 왔는가? 여우나 도깨비에게 홀려서 왔는가? 바다의 신이 불러서 왔는가? 너의 가족과 이웃이 손해라고 돼 있지. 손해라는 건 여기서는 원래 유배 오기 전에 고향 마을이쯤 되겠지, 그지? 손해에 있는데, 고향 마을에 있는데 어째서 그 고향 마을 본고장으로 돌아가지 않는가? 자, 이 부분 바로 묶어볼래? 너는 무엇 때문에 여기에 왔는가? 그 다음에 홀려서 왔는가? 불러서 왔는가? 왜 너가 있는 가족이 있는 고향 마을로 돌아가지 않는가? 이게 이제 마음속에서 물어보는 거야. 마음속에서 물어봤단 말이야. 그렇게 물어봤더니 이렇게 대답해. 그러나 나는 멍하니 꼼짝도 않고 돌아갈 줄 몰랐다. 이 나가 있잖아. 바로 현실의 자아란 말이야. 마음속에서 이래. 야, 넌 도대체 여기 왜 왔는지 알아? 넌 여기 왜 왔는지 아냐고. 여태까지 뭘 한 거야? 뭐 이렇게 물어봤더니 나는 멍하니 꼼짝도 않고 돌아갈 줄 몰랐다. 그 얼굴색을 보니 마치 얽매인. 뭐에 얽매였다고? 아까 그 과거 시험에 얽매였고 벼슬아치에 얽매였잖아. 여기는 벼슬길에 얽매여 있어 돌아가려 해도 돌아갈 수 없는 듯 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원래는 본래 자리로 돌아갔어야 되는데 돌아가지 못했잖아. 그러다가 귀향을 온 거 아니야, 그지? 예를 들면 선생님 얘기 들어봐. 과거 시험 볼 때 10년, 벼슬아치가 돼서 12년인데 벼슬아치 12년 동안 나를 지키는 걸 소홀히 했기 때문에 막 바쁘게 돌아다녔잖아. 그러면 그때쯤 정신을 차렸어야지. 이러다 나의 본질적 자아를 잃어버리겠구나. 나 고향으로 돌아가서 원래 본질적 자아를 지켜야 되겠다. 이렇게 돌아갔어야 되는데 왜 안 돌아갔냐고 물어보니까 얽매인 게 있어. 그게 바로 벼슬을 내놓지 못하고 벼슬아치로 살아가는 것을 버리지 못하고, 그래서 돌아갈 수 없는 듯 했다. 그래서 나를 붙잡아 함께 머물게 되었다. 돌아갈 수 없어. 그러니까 나를 붙잡아 함께 머물게 됐다. 여기 나는 현실의 내가 다시 본질의 자아를 찾으려고 나를 떠올리고 나를 기억하려고 하는 게 붙잡아라는 뜻으로 쓴 거야. 자, 이 무렵 내 둘째 형님 또한 그 나를 잃어버리고 본질의 자아를 잃어버리고 이번엔 남의 섬으로 귀향을 가셨는데 역시 나를 붙잡아 함께 그곳에 머물게 되었다. 그러면 여긴
나가 잃어버렸던 거지. 잃어버렸던 본질적 자아를 붙잡았어, 다시. 왜냐면 벼슬아치로 살고 있을 때는 본질의 자아를 완전히 잃어버렸지만 귀양 와서는 본질의 자아를 다시 붙잡을 수 있겠지. 다시 생각하는 거야. 나다운 게 뭐지? 참된 나는 뭘까? 본질의 자아는 뭐지? 이래서 함께 머물게 됐다. 어디 가서? 귀양 가서. 이제 다시 돌아보게 된 거야. 과거 시험 보고 벼슬길하고 이때까지는 본질의 자아를 생각조차 못했어. 지키지도 못했어. 다 잃어버리게 생겼잖아. 근데 귀양 와서는 다시 본질의 자아를 붙잡았다는 얘기는 다시 생각하게 된 거야.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마무리. 유독 내 형님만이 나를 잃지 않고 본질의 자아를 잃지 않았어. 수호제를 지었던 정약현 제일 큰 형님이야. 나를 잃지 않고 편안하게 수호제에 단정히 앉아 계신다. 그러면 여기 수호제를 지은 큰형님은 자기를 지키는 거, 즉 본질의 자아를 잃지 않는 거. 그러니까 마음 편하지. 수호제를 지키고 있었던 거지. 그러니까 이 큰형님은 마음의 중심을 잡고 벼슬길을 하건 안 하건 뭐 이런 거 그런 거에 관심 없이 본질의 자아를 지키는 것에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떠한 유혹에도 이익에도 뭐 공포에도 재앙에도 자아를 잃지 않고 본질의 자아를 계속 지켰으니까 편안하게 단정하게 수호제에 계신 거지. 하지만 여기 정약용과 그 바로 위의 형 둘째 형은 나를 지키는 일을 소홀히 했기 때문에 귀양을 간 거고 귀양에 가서 본질의 자아 참된 자아를 붙잡았다는 얘기는 생각하게 됐다는 얘기야. 자, 그 다음에 본디부터 지키는 바가 있어 나를 잃지 않으신 때문이 아닐까. 그러니까 처음 원래부터 있잖아. 지키는 것이 있어. 그러니까 큰형님은 처음부터 본질의 자아는 지켜야 돼. 잃기 쉬운 거니까 지켜야 돼. 노력해야 돼. 그러니까 나를 잃지 않으신 때문이 아니겠는가. 본질의 자아를 잃지 않았죠. 이것이야말로 큰형님이 자신의 서재의 이름을 수호라고 나를 지키는 것이라고 붙인 까닭일 것이다. 나를 잃지 않으신 때문이 아니겠는가. 나를 잃지 않은 것은 처음부터 본디부터 계속 지키고 노력했어. 그러면 큰형님은 수호제라는 이름을 붙이면서 수호제 이름처럼 처음부터 계속 나를 지키려고 본질의 자아를 지키려고 노력하셨다는 거지. 일찍이 큰형님이 말씀하셨다. 자, 큰형님 말씀 전달해 볼까? 뭐라고 하셨냐면 잠깐만. 아버지께서 나의 자를 자는 원래 이름이야. 이것도 어렸을 때 부르는 이름을 보통 자라고 하는데 태연이라고 하셨다. 여기서 나는 누구야? 정약용 수호제기를 지은 사람이지. 나는 홀로 나의 태연을 지키려고 서재 이름을 미안해 잘못 읽었다. 이건 큰형님이 하신 말씀이네. 큰형님 어렸을 때 이름은 태연이야. 태연. 태자는 클 태자고 거무련자야. 알았니? 근데 뭐 크고 검다 그런 뜻은 아니고 심오하다, 현묘하다 뭐 이런 뜻이 현명하다 뭐 이런 얘기야. 그래서 정약현 큰형님의 아버지니까 정약용의 아버지가 되겠지. 아버지가 큰형님이 어렸을 때 이름이 태연인데 그렇게 정해줬어. 그래서 나는 홀로 나의 태연이라는 게 여기서 본질적인 자아란 말이야. 원래 아버지가 태연이라고 하셨으니까 원래 처음에 이름이 불린 이름이 태연이잖아. 처음의 이름. 물론 처음의 이름이 본질적 자아는 아니야. 그렇지만 여기서 형님이 생각하기에 처음에 불렸던 이름 자는 태연이었고 나의 시작 본질은 태연이야. 이렇게 생각한 거야. 그래가지고 그 태연이란 이름을 지킨 게 아니라 그 이름이 갖고 있는 본질적 자아를 지키려고 수호라고 집 이름을 지은 거지. 됐지? 그러면 형님한테 가서 물어보는 거야. 형님 왜 수호제라고 이름을 줬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겠지. 아버지가 나를 어렸을 때 태연이라고 불러주셨기 때문에 나의 처음 이름, 본질의 이름은 태연이야. 본질의 자아는 태연이었다고. 그러니까 그걸 지키겠다라는 뜻이다라고 수호제의 이름을 밝히시겠지. 그 다음에 이것은
그 이름을 지은 뜻을 말씀하신 것이다. 즉 수호제라는 이름을 지은 뜻을 밝힌 거예요. 큰형님이. 자, 그 다음에 맹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오, 맹자 아주 위대한 성현이잖아. 성현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면 성현이 말씀했다는 얘기는 성현이 말씀이 없으니까 맹자의 글 속에 나와 있는 거지. 무엇을 지키는 것이 큰일인가? 자신을 지키는 것이 큰일이다. 대답이 나왔네, 그지? 무엇을 지키는 게 가장 큰일이냐면 본질의 자, 자신. 그게 자신을 지키려면 본질의 자를 지킨다는 게 가장 큰일이다라고 맹자님께서도 말씀하셨단 말이야. 그러면 이건 맹자님의 말을 인용했지. 그리고 맹자님이 말씀하신 건 지금 정약용이 깨달은 거하고 일치하지, 그지? 그러니까 자기 얘기를, 자,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무엇을 지키는 게 가장 큰일인가? 나 자신을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것보다 맹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면 사람들이 훌륭한 성현의 말씀이니까 이거 의심하지 않겠지. 그리고 동시에 정약용한테 말을 시켜도 똑같이 얘기할 거란 말이에요. 자신의 주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맹자의 말을 인용한 거야. 라고 하셨는데 참되도다. 누구 생각이야? 정약용 생각이라고. 맹자님 말씀 참되다. 진짜 진실이다. 진리다. 그 말씀이요. 그 말씀은 무엇을 지키는 것이 큰일인가? 자신을 지키는 것이 큰일이다. 자신을 지키는 것이 큰일이다가 그 말씀이라고. 맹자의 말을 인용했다. 그 자신은 본질의 자아다. 자, 드디어 내 생각을 써서 큰형님께 보여드리고, 자, 내 생각을 여기 나온 내용을 잘 정리해가지고 글을 써가지고 수호제기를 보여드리고 수호제 기문으로 삼는다라고 그랬으니까 수호제의 기문, 수호제기를 수호제의 기문. 됐지? 그러니까 수호제의 그 기문으로 삼는다. 그러면 기문은 처음에 쓰는 거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글을 왜 쓰게 됐냐면 그것을 깨달음을 큰형님한테 보여주려고. 그리고 그 큰형님한테 보여주려고 글을 썼는데 글의 종류는 뭐냐면 바로 수호제의 기문이다. 적었다. 알았니? 그래서 글의 종류가 뭔지를 지금 밝힌 거야. 결론은 깨달음에 관한 얘기, 나를 지키는 것에 관한 얘기 쭉 쓰면서 깨달음의 내용 같은 것들을 적어놓고 형한테 보여줄 거란 말이지. 이게 수호제기야. 그러면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된다. 뭐냐면 귀양 가기 전의 삶은 어땠어? 과거 시험, 그 다음 벼슬아치, 거기에 집중하느라고 본질적 자, 나를 잃어버렸지. 그지? 수호의 뜻도 생각도 안 했어. 나를 지키면 뭘 지켜? 여기 지금 처음에 나온 내용은 뭔지 아니? 기승할 때, 승부터는 이거야. 귀양 가가지고 자기가 깨달은 것을 잘 정리해 놓은 거야. 처음에 기에서는 깨달은 게 아니야. 그때는 의문만 가득했지. 그게 귀양 가기 전이거든. 귀양 가기 전에는 왜 형님 나를 지킬 필요가 없는데 나를 지킨다고 이상한 이름을 줬어. 야, 이상하네. 말도 안 돼. 막 이랬었단 말이야. 이해하지 못한 거지. 그지? 근데 이게 이제 귀양을 가면서 가봤더니 그때 본질의 자아를 붙잡았다. 생각하게 된 거야. 다시. 그러면 맞다. 형님 말이 맞다. 내가 깨달은 바를 적어야 되겠다. 적었어. 그 제목을 수호제기라고 적었다. 거기에 수호가 무슨 뜻인지 깨달음을 얻었기 때문에 거기 내용 속에 있겠지. 그게 바로 귀양살이 하면서 정약용이 깨달은 것이다. 그걸 적어놓은 게 수호제기다. 자, 그러면 다시 앞으로 와서 내용을 잠깐 살펴볼 게 있어.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참된 자, 본질의 자아를 지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써놓은 글이란 말이야. 주제가 참된 자 혹은 본질적 자아를 지키는 것의 중요성이라는 주제를 갖고 있다. 그 다음에 이 글은 금방 얘기했지만 관념적인 나의 마음속에 깨닫는 과정에 생각들이 있잖아. 이거를 나하고 대화하는 거야. 내가 나하고 대화하는 거야. 예를 들면 내 밭을 지고 도망갈 사람이 있겠는가? 이거 생각한 거야. 그러면 나중에 결론이 뭐냐면 그래, 밭을 지고 갈 놈이 없겠지. 그러니까 밭을 지킬 필요가 없겠네 라고 자기가 대답한 거야.
그러니까 뭐 대화를 꼭 말을 했다 안 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마음속의 생각과 그러니까 본질의 자아 혹은 머릿속의 생각, 이게 스스로 자기의 마음속에 있는 것하고 대화하는 방식으로 글이 구성돼 있어. 그 다음에 과거를 반성하고 있지. 과거 시험 벼슬아치. 그 과정에서 그러니까 어디까지 가냐면 귀향 간 것도 마찬가지야. 귀향 왔을 때는 귀향을 오게 된 과정도 과거기 때문에 과거 시험 벼슬아치 귀향 온 거, 그래서 귀향에 왔어. 그럼 과거는 다 이런 것들이지. 그걸 반성하고 뭘 반성했을까? 나를 지켰어야 되는데 노력하지 않았단 말이야. 그러니까 다 잃어버렸으니까 결국 이렇게 된 거 아니야. 뭐 이런 깨달음을 얻게 되는 거야. 알았니? 자, 그 다음에 본문 내용 중에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글쓴이는 왜 수호제라는 이름에 의문을 부었을까? 그럼 당연한 거지. 수호제라는 게 나를 지키는 집인데 나를 지킬 필요가 없는데 왜 나를 지키라고 하지? 나라는 존재는 나하고 단단히 맺어져 있다. 떨어질 수가 없는데 왜 나를 지켜? 그래서 의문으로 여겼다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내용 중에 천하 만물과 나에 대한 생각은 어떠냐면, 천하 만물은, 자, 깨달음을 얻기 전에 천하 만물은 지켜야 돼. 훔쳐가니까. 나하고 몸이 똑같이 붙어 있으니까 안 지켜도 돼. 이랬는데, 나중에 깨달음을 얻고 난 다음에, 본질의 나는 잃어버리기 쉬우니까 꼭 지켜야 돼. 이건 오직 지킬 거야. 천하 만물은 지킬 필요가 없어라고 완전히 뒤바뀌게 된단 말이야. 자, 그 다음에 글쓴이가 지켜야 하는 것과 지켜야 하지 않은 것이 기준은 뭘까? 지켜야 하는 거 뭐야? 한 번 떠나면 다시 돌아오거나 붙잡을 수 없는 거, 나지. 나, 본질의 나.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 세상에 너무 많아. 그러니까 다른 걸로 하면 되니까 지킬 필요가 없어. 혹은 가져가지 못해. 땅이나 이런 건 가져가지 못하잖아. 이런 건 지킬 필요가 없다. 그런 뜻이야. 알겠지? 그 다음에 자, 여기 이 글에서 자아는 두 가지가 나오는데, 현실의 자아 혹은 현상의 자아, 이거 같은 말이야. 그냥 여기서는 현상의 자아, 우리 눈에 보이는 나를 말할게. 현상의 자아가 있고 본질의 자아가 있어. 수호제기의 수호는, 그 나는 바로 본질의 자아를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현상의 자아하고 본질의 자아 두 가지가 있는데, 현상의 자아는 겉으로 외면적으로 존재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는 현실에서 존재하는 거지, 그지? 그 다음에 본질의 자아는, 이거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거, 참된 나, 본질적인 나. 자, 그러니까 이거 대조적인 거야. 현상의 자아는 외부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이익에 배반할 수 있고, 아까 나왔지, 재앙과 공포에 배반할 수 있고, 아름다운 여인의 유혹에 배반할 수 있어. 하지만 본질의 자아는 딱 고정되어 있는 거야. 어떠한 상황, 어떠한 환경에서도 중심을 잡고 변하지 않는 거야. 그게 참된 자아고 본질의 자아다. 여기 수오에 오, 나오자를 썼는데, 수오의 오는 바로 이 어떠한 상황에도 변하지 않는 나만의 것, 참된 자아, 즉 본질적 자아를 말하는 것이다. 됐지? 그러면 나하고 자근형, 둘째 형님이 잃어버린 게 뭐야? 자신의 참된 본질적 자아, 본성을 잃어버렸단 말이야. 그러니까 본성이란 말도 똑같은 말이고, 참된 자아도 똑같은 말이고, 본질적 자아도 똑같은 말이야. 수업 시간에 본질적 자아라는 말을 제일 많이 썼을 거야. 그러면 답을 쓸 때 만약에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건 뭡니까? 그러면 본질적 자아. 선생님, 우리 국어 선생님은 맨날 참된 자아라고 했는데요. 참된 자아. 아닌데 우리 국어 선생님 본성이라고 했는데 본성. 다 같은 말이야.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자신을 지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한번 생각해봐. 지금 금방 얘기했던 대로 자신을 지킨다는 건 이런 거야. 자신의 본성을 지키는 거야. 원래 아까도 얘기했지만 나는 양심을 지켜야 돼. 이게 본성이야. 난 노력해야 돼. 이게 본성이야. 나는 정직해야 돼. 이게 본성이야. 그러면 그거를 지킨다는 건 계속 변하지 않고 유지한다는 거야.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지켜야 되는 거지. 이게 이제
자신, 나라는 건 나가 본성뿐만 아니라 이런 것도 있어. 나의 생각, 나의 가치관, 나의 주관. 이게 이제 자기 마음속에 확고하게 자리 잡은 거거든. 그러면 나는 폭력을 반대, 비폭력. 이게 가치관이야. 그러면 잃어버리면 안 되겠지. 됐지? 그 다음에 이런 거야. 순과 일제강점기에 친일파는 자신을 지키지 못했어. 왜? 조선의 독립을 위해서 싸운다고 하다가 변절자가 됐어. 그럼 자신을 못 지킨 거야. 자기를 잃어버린 거지. 그러니까 독립운동한 사람들은 자신의 본성, 독립운동가는 끝까지 독립운동을 해야지. 그게 자기를 지키는 거고, 중간에 일제협력하거나 친일파가 되거나 앞잡이가 되거나 그러면 자기 본성, 자기 가치관, 자기 주관, 그 다음에 이런 공포와 두려움, 이익에 눈이 멀어가지고 자기가 갖고 있던 자아를 잃어버린 거와 같다는 뜻이야. 알겠지? 자, 수어제기 선생님이 이렇게 천천히 했으니까 이해가 많이 됐을 거예요. 혹시라도 잘 모르면 파일을 한번 다시 천천히 들어보기로 해. 그 듣기 전에 보통은 한번 정확하게 정독을 한 다음에 듣는 게 가장 중요해.